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행동주의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신역동 이론에 관한 이제 4명의 학자들의 이론들을 여러분들이 쭉 살펴보았습니다. 자,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뭐였죠? 그렇죠. 내면의 어떤 심리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인간을 움직이게 한다라고 하는 게 앞서 살펴본 정신역동 이론가들의 공통된 주장이었어요. 자, 1950년대, 물론 정신역동 이론은 1910년부터 시작해서 10년대부터 시작해서 50년대까지 유럽 사회 전 사회를 이끄는 어떤 하나의 커다란 인간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었습니다. 자, 행동주의 이론 역시 그 시대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1940년대, 50년대 사이에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굉장히 각광받은 그런 학파들입니다. 그래서 정신역동 이론과 행동주의 이론은 굉장히 대비가 되는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너무나 달라요. 하나는 인간의 행동을 이해할 때 심리적인 거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것. 하지만 행동주의 이론은 심리적인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인간의 행동을 눈에 보이지 않는 거로 파악할 수 있습니까?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행동만으로 인간 자체를 이해해야 합니다. 즉 관찰 가능한 행동을 보고 인간을 이해해야 하고 인간의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학습되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지는 행동을 통해서 인간은 학습된다. 라는 그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학파는 인간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대립되는 그런 학파로서 1950년대를 전후하여서 유럽 사회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그런 학파들입니다. 자, 행동주의 이론은 크게 이제 세 명의 학자가 나옵니다. 파블로프, 스키너, 반두라. 자, 이렇게 3명의 학자가 나오는데요. 그중에 파블로프나 스키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심리학자로 출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생리학을 했다거나 뭐 동물 연구를 했다거나 했던 사람들인데 이 동물 연구를 통해서 인간의 행동에 그 행동을 적용시킨 거죠. 실은 인간의 행동이 이제 관찰 가능한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 행동을 배우게 되는 걸까라는 거를 우리가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동물의 행동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인간에게 적용을 이제 시킨 거죠. 그래서 이 파블로프나 스키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물 연구를 통해서 인간에게 인간 행동에 적용한 이제 그런 학자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행동주의 학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행동주의 학자 중에 또 한 분이 반두라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 반두라는 앞서 설명되어지는 파블로프와 스키너하고는 조금 이제 결이 다른 이제 그런 행동주의 학파라고 학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이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3명의 학자의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제 각각의 이러한 행동주의 이론들이 사회복지 실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행동주의 이론을 본격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제 행동주의 이론에 대한 개괄적인 그런 설명을 잠시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뒷부분에도 다시 설명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행동주의 이론. 자, 행동주의 이론은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면이 아닌 뭐에 초점을 두어라? 관찰 가능한 행동. 그 다음에 관찰 가능한, 즉 이 사람이 만약에 울고 있습니다. 그럼 울고 있는 행동은 왜 나타날까? 어떻게 학습되었을까? 이 사람이 지금 책을 보고 있습니다. 책을 보는 행동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책을 보게 되는 행동도 하나의 조건, 환경적인 자극에 의해서 학습되어지는 거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행동은 학습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되기 때문에 관찰 가능한 행동을 우리가 보고 학습하는 거고 우리가 인간을 이해할 때도 눈에 보이는 관찰 가능한 행동을 보고 인간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은 내적인 충동보다는 외적인 자극, 뭐가 환경적인 어떤 자극 혹은 환경적인 조건이 인간의 행동을 만드는데 인간이 행동하는데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인간의 행동은 선천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인간의 행동은
환경에 의해서, 환경적인 자극에 의해서, 어떤 환경적인 조건에 의해서, 외적 자극에 의해서 배워 나가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주의 이론을 또 다른 말로 학습 이론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말로 행동주의 이론은 행동 수정 이론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학습에 의하여 배워지기도 하지만 행동은, 즉 잘못된 행동은 학습에 의하여 수정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동은 배우는 거다, 학습되는 거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전제를 갖고 있는 게 행동주의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하다? 관찰 가능한 행동을 연구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뒤에 다시 나오겠지만 왓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왓슨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에게 건강한 아이 12명을 데려다 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 아이들을 뭐 학자로도 만들고 예술가로도 만들고 범죄자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인간을 형성하는 거, 인간이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하다? 지금 그 사람이 처한 환경, 환경에서 주어지는 자극, 환경에서 주어지는 조건들이 그 사람을 형성을 하는 거다라는 것을 강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행동주의 이론보다 훨씬 앞서서 1900이 아니죠. 17세기에 로크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지금 저 얘기 들으십시오. 자, 존 로크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백지설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인간은 원래 하얀 도화지와 같은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거기에 누가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바로 백지설이고요. 백지설을 주장한 학자가 로크라고 하는 학자인데 이 로크의 이러한 사상은 이후에 행동주의 학자가 이 이론을 만들어내는 데에 영향을 미친 17세기의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얘기하죠. 로크는 부모가 어떤 훈육을 하는 게 굉장히 아이들의 행동 형성에 중요하다라는 거. 부모가 가르쳐야 된다. 교육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강조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학습을 하는데 인간이 행동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뭔가 보상을 해주는 거. 잘했어 라고 칭찬을 하면은 우리는 나중에 그 행동을 더 하게 됩니다. 이건 안 돼 라는 체벌이 왔을 때는 나중에 우린 그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인간은 행동을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상과 처벌에 의하여 인간은 행동을 학습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상을 줄 땐 이렇게 행동하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처벌하니 이렇게 안 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자, 인간은 모두 이렇게 기계처럼 행동을 학습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걸 강조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 행동주의 학자들이 굉장히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을 너무 기계로 봤어. 인간을 너무 환경에 무조건적 순응하는 존재로만 보았어. 라고 하는 게 또 행동주의 학자가 비판을 받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죠. 그래서 기계론적으로 보았다. 자극이 오면 인간은 이렇게 반응을 해. 그러니까 이런 자극을 줘야지 이렇게 반응을 학습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기계론적 인간관을 강조했고,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라고 하는 이제 존재가 이렇게 기계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법칙에 의해서 행동을 학습한다라고 하는 걸 또 굉장히 강조하면서 인간 행동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일정한 법칙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극이 주어지면 반응한다. 이것도 하나의 법칙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 행동에 있어서 이런 기계론적 입장 또는 법칙에 의해서 인간 행동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결정론적 인간관을 취하고 있죠. 이제 인간을 수동적으로 봤어요. 환경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존재로 본 거죠. 자, 이거는 글쎄요. 이후에 이제 인본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앞서 얘기한 정신역동 이론과 행동주의 이론은 크게 비판을 받으면서 인본주의 이론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대략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우선 파블로프가 이제 설명한 행동주의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할게요. 자, 파블로프의 생애에는 뭐 그렇게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고요. 자, 이분은 러시아 분이시고요. 우선 그 다음에 이분은 생리학을 공부하신 분이고요. 이분이 실험했던 게 뒤에 나오죠. 요 실험이죠. 개의 침샘 분비, 그러니까 침샘. 얼마나 이제 그 위장액을 통해서 뭐 침이 얼마나 나오는지 뭐 이런 거를 실험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갖고 이제 실험을 하신 거예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걔가 이렇게 행동을 하네? 인간도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왜 인간이나 개나 똑같은 동물, 하나 유기체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일 거야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실은 이제 아까 보여드린 그 개의 그런 어떤 위장 분비의 실험이 나중에 이제 노벨 생리학상을 타는 이제 그런 실험이었다라고 하죠. 여러분 행동주의 이론에서는 그러한 용어들이 나와요. 조건화라고 하는 용어들이 나와요. 어, 파블로프의 조건화는 고전적 조건화, 그 다음에 스키너의 조건화는 조작적 조건화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조작적 조건화는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전적 조건화에서 이 고전적이라고 하는 용어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조건화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옆에 뭐 여러분들 쓰셔도 좋습니다. 조건화라고 하는 거, 영어로 컨디셔닝이죠. 이건 달리 얘기하면 행동학습 원리예요. 쓰셨나요, 여러분? 조건화는 그럼 어떻게 인간이 혹은 유기체가 행동을 학습하게 되는지 그걸 설명한 게 조건화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자, 그랬을 때 파블로프의 행동학습 원리의 이름이 고전적 조건화예요. 왜 고전적이라는 말이 붙였냐면 원래 스키너의 행동학습 원리, 즉 스키너의 조건화를 조작적 조건화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랬더니 파블로프도 같은 행동학습 원리를 설명했는데 조건화 앞에 붙는 이름이 없었어요. 근데 파블로프가 먼저 이 행동학습 원리를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고전적, 먼저 앞서 나간 그런 의미로 이렇게 명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실험 도구를 가지고 이런 실험 장치를 통해서 실험을 한 거예요. 자, 파블로프가 이제 항상 연구실에 올 때마다 이제 걔한테 음식을 줬어요. 고기를 막 주니까 걔가 이제 파블로프가 이제 와서 이제 음식을 주면 계속 이제 침을 질질 흘리겠죠. 그런데 이제 음식을 줄 때마다 파블로프가 막 종을 딸랑딸랑딸랑 거리면서 이제 음식을 준 거예요. 근데 이제 걔는 딸랑이에 반응한 게 아니라 음식에 무조건적으로 반응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여봐라. 그래. 그럼 음식 뺐어요. 종소리만 딸랑딸랑딸랑 줬더니 얘가 또 밥을 주는 줄 알고 침을 막 흘려요. 아하, 이렇게 행동이 학습될 수 있구나. 즉, 인간의 행동은 어떤 자극이 와요. S. 그죠? 자극이 오면 인간은 반응해요. 자, 간단하잖아요. 이게 고전적 조건화에서의 행동학습 원리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SR, 즉 자극이 오면 반응한다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반응을 우리가 학습하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S, 자극을 주느냐 또는 자극을 어떻게 주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고전적 조건화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전적 조건화는 굉장히 간단한데 여기에서의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겠죠. 자, 걔가 음식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적 어떤 행동이 나와요. 침이 질질 나오죠. 여러분들 음식을 보고 걔가 흘리는 침이 어떤 뭐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리적으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뭐 학습의 원리 없이 그냥 나오는 그러한 반응들, 어떤 자극이 왔을 때 그냥 무조건 나오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개가 음식을 봤을 때 침을 흘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인간이 뭐 우리가 레몬을 딱 보면 무조건적 어때요? 크셔 하고 침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무조건적인 이런 어떤 반응을 유발시키는 그러한 자극을 우리가 무조건 자극이다. 이제 무조건 자극에 의해서 나타나는 반응이 무조건 반응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얘기했잖아요. 자연스럽게 침이 흘리잖아요.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파브로프가 이제 이 실험실에 올 때마다 딸랑딸랑 종소리를 울렸어요. 그럼 이제 얘는 이거에 신경 쓴 게 아니에요. 이제 이거가 관심 있는 거죠. 이제 무조건 자극이 오니까 무조건 침을 흘리는데 그때마다 이런 종소리를 딸랑딸랑 했어요. 자, 여러분, 종소리가 침을 흘리게 하는 자극제는 아니죠. 걔가 처음부터 종소리만 들었으면 침을 흘렸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음식물이 같이 오니까 침을 흘린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어떠한 반응을 유발하지 않는 이러한 자극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즉, 처음엔 어떠한 반응도 유발하지 않는 이러한 자극을 중성 자극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보통 우리가 반응이 나오려면 이런 자극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무조건적인 자극물과
중성 자극이 이렇게 항상 쌍을 이뤄서 몇 차례 반복이 돼요. 그럼 이제 얘는 이거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요거에 반응해서 이렇게 반응을 하죠. 이게 몇 번 반복이 됐습니다. 자, 반복이 되는 이 과정을 우리가 무슨 과정이라고 하냐면 조건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동학습을 지금 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러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여러분. 나중에는 고기 안 줘도 딸랑딸랑 종소리만 울렸는데도 얘가 막 침을 흘리는 거예요. 자, 이미 우리가 이 앞서서 조건화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하루 연합을 시킨 거죠. 무조건 자극과 중성 자극을 연합을 시켜서 몇 차례 반복을 했더니 나중에는 종소리만 듣고도 이 개가 침을 흘리더라. 그랬을 때 이 종소리는 더 이상 중성 자극이 아닌 뭐예요? 조건화된, 즉 행동 형성, 행동 학습 원리에 의해서 이미 조건화된 자극이 된 거예요. 즉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춘 자극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종소리만 들어도 이제 이 개가 침을 흘립니다. 그랬을 때 조건 자극에 의해서 흘리는 이 침을 우리가 무슨 반응이다라고 하나요? 조건 반응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행동은 이렇게 학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이렇게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죠. 무조건적 자극은 하나 있어야 돼요. 거기에 중성 자극을 이렇게 결합시켜서 몇 번 반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중성 자극이 나중에 뭐가 되더라? 조건 자극이 되어서 반응을 유발하더라. 그때의 반응은 조건 반응이다. 이렇게 인간의 행동은 자극과 반응이라고 하는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학습이 가능합니다. 자,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게 바로 고전적 조건화의 행동학습 원리입니다. 그래서 중성 자극에 반응을 유발 능력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즉 중성 자극에다가 반응 유발 능력을 가지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무조건적 자극을 같이 조금 처음에는 플러스해서 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 중성 자극이 음식인가? 음식이 오나? 하고 그런 어떤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체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이게 조건 자극이 뭔가 이제 이런 중성 자극이 무조건 자극과 함께 와야지만 이게 뭐가 되더라? 조건 자극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건 자극에 의해서 그렇죠. 침을 흘리죠. 그때 반응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조건 반응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건 반응은 인간이 이제 어떤 자극에 의해서 행동을 학습하게 하는 이제 원리, 이제 학습된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소리 때문에 이렇게 침을 흘리잖아요. 그래서 이때 종소리는 조건, 자극, 종소리에 의해서 흘리는 이 침, 행동, 반응 이게 뭐예요? 학습된 행동 혹은 학습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은 항상 어때요? 짝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게 반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 번 그게 바로 조건화 과정입니다. 자, 이해가 가시죠? 자, 선철성일 수도 있지만 행동은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학습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개도 그렇지만 우리도 그래요. 그러니까 종소리를 딸랑딸랑 흔들면서 이제 반응을 유발시켰어요. 그럼 대체로 이제 비슷비슷한 종소리에는 대부분 반응을 합니다. 이게 이제 자극의 일반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두 자극이 좀 비슷할 때는 이제 같은 반응이 나와요. 뭐 종소리가 하나는 둥둥둥 하고 하나는 땡땡땡 해도 어쨌거나 이 개는 소리가 있을 때마다 뭔가 나에게 이런 반응을 유발시키는 자극제구나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자극에 대해서 같은 그러한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자극의 일반화입니다. 이제 왓슨이 그런 실험을 했어요. 지금 11개월 된 알버트라고 하는 이 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자극의 일반화에 대한 실험 혹은 이제 이 조건화에 대한 실험을 한 거예요. 보통 이제 아이들은 흰 쥐라든지 뭐 털이 달린 토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포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그걸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이들이 갖는 이제 공포는 어떤 거에서 아이들이 공포감을 갖냐면은 큰 소리, 굉장히 이렇게 자극적인 큰 소리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되게 놀란다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래잖아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는 큰 소리를 쳤어요. 왁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그럼 애들이 깜짝 놀래요. 오 하고 공포감이 생겨요.
자, 그랬을 때 큰 소리는 무슨 자극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자극. 오! 하고 놀래는 얘는 뭐가 어떤 반응이에요? 무조건 반응이에요. 그런데 큰 소리를 꽉 하고 낼 때마다 항상 뭘 보여주냐면 흰 쥐를 보여줬어요. 털 달린 쥐를 보여줬어요. 지금 이제 어떤 과정이 되는 거죠? 조건화 과정이 있는 거죠. 처음에 흰쥐는 중성 자극이었어요. 흰쥐 보고 별로 안 놀래요, 애들이. 그런데 꽉 하고 큰 소리를 치는 무조건적 자극과 이런 힌지라고 하는 중성 자극을 매치해서 몇 차례 반복했어요. 그런 다음에 아이는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힌지를 보고 이제 무서운 거예요. 왜? 힌지가 이제 뭐가 된 거죠? 그렇죠. 조건 자극이 된 거죠. 그래서 조건화된 반응, 즉 행동을 학습한 거죠. 공포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 유발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아이는 이 실험이 있고 난 다음에 힌지뿐만이 아니라 털 달린 거에 대해서는 다 공포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뭐 개, 뭐 아무튼간 토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 굉장히 오래전 실험이거든요. 이 왓슨이 했던 이 실험은 11개월 된 아이를 대상으로 한 굉장히 유명한 실험인데 지금 같으면 이런 실험 절대로 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인간 윤리에 너무나도 위배되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학습 원리를 설명할 때는 인간 대상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동물 실험을 대상으로 이런 결과들을 그러니까 인간에게 이제 일반화시킨 거죠. 그래서 자극의 일반화, 그래서 이렇게 알버트의 사례를 보고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막 다 비슷비슷한 거에 대해서 다 똑같이 반응을 하진 않아요. 우리가 비슷비슷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특정한 어떤 바로 그 나에게 어떤 행동을 반응을 유발시켰던 바로 그 자극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걸 변별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우리가 봐요. 아기들이 엄마를 알아보기 이전에는 만약에 이제 막 우유를 주는 사람이 엄마건 아빠건 아줌마건 이모건 간에 똑같이 반응을 해요. 똑같이 빵긋빵긋 막 웃어요. 자, 그런데 엄마, 이모, 할머니 다 여자잖아. 비슷하잖아요. 똑같이 반응을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누굴 알아보는 거죠? 그렇죠. 엄마를 변별하는 거죠. 알아보는 순간 엄마에 대해서만 빵긋빵긋 웃는 반응을 합니다. 이게 변별이에요. 나에게 뭔가 엄마가 나에게 이제 우유를 줬단 말이에요. 늘 이제 이모나 할머니는 안 줬어요. 근데 이제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처음엔 잘 모를 때, 변별을 못할 때. 근데 똑같이 다 이제 비슷하니까 같은 반응을 보였다면 이제는 나에게 우유를 주는 바로 그 사람인 엄마를 향해서만 빵긋 웃는 반응을 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변별이라고 합니다. 즉 변별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엄마를 보고 막 웃어주고 막 예쁜 짓을 하니까 엄마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나에게 뭐 우유를 준다거나 안아준다거나 하는 이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자, 변별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죠. 이후에 나에게 올 그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별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왜 상황 파악을 못하는 사람들 하면은 지금 이 사람이 화내고 있는지 지금 뭐 당신에게 호의적으로 표정을 짓고 있는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이후에 이 사람에게 닥칠 어떤 사태가 조금 걱정되지 않습니까? 자, 나에게 정말 긍정적인 사태가 벌어지기 위해서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후의 행동, 이후의 상황을 예측하거나 통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 변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변별은 특정한 반응이 보상되거나 보상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리는 신호예요. 엄마 나에게 우유 줬어. 이모는 아니야. 이런 거 구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행동이나 반응을 보여야지 내가 바람직한 결과를 주는지 알려주는 신호예요. 내가 엄마 왔을 때 웃어야지 나에게 우유가 온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거죠. 근데 변별은 너무 비슷하면은 변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변별할 때 이게 조금 자극제가 차이가 크면 훨씬 더 변별이 쉬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세요. 낙서에 있는데 선생님이 무서운 표정을 지으면 처벌을 받는다는 신호다. 자, 이게 이제 일종의 변별 자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속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조건화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종소리만 딸랑딸랑 거리잖아요. 보통 얘를 안 주고. 그러면 처음에는 반응하겠죠. 조건 자극에 의해서 조건 반응이 나타나요. 근데 이게 몇 차례 반복되면 걔도 머리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음식 안 주는구나. 그러면 더 이상 침 안 흘려요. 자, 그러면서 학습됐던 반응, 침 흘리는 반응이 없어져요. 이게 속어고요. 그런데 속어되었던 행동은 다시 어떻게 될까요? 다시
무조건적인 자극을 함께 주면 다시 살아난다. 자발적으로 회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반드시 뭘 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 자극을 줘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소거된 행동을 다시 이제 자연스럽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이제 그거죠. 이제 우리가 왜 그런 약물 중독이라든지 아니면 마약 중독된 사람들이 흰 가루만 보면 막 그런 반응이 유발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끊기가 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다. 그때 뭘 줘야 되느냐? 무조건적 자극을 함께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키너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동물 실험을 한 사람이고요. 동물 실험 결과를 인간 행동에 적용시킨 이제 학자입니다. 하버드 출신이고 미국 사람이고요. 이제 동물 행동 연구를 했던 사람이고 이제 쥐, 또 비둘기 이런 행동을 이제 나중에 인간 행동에 학습 원리를 통해서 도입한 그런 아주 유명한 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키너 상자라고 하는 게 되게 유명하죠. 유명하죠. 그래서 이 사람의 스키너 상자 먼저 뒤에서부터 잠깐 보고 올까요? 그럼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자, 이게 스키너 상자예요. 이 스키너 상자를 고안하면서 이 스키너가 이 이론을 만든 거예요. 조작적 조건화라고 하는 이론을 만든 겁니다. 음, 조건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행동학습 원리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앞에 조작이라는 게 붙었습니다. 무언가를 쪼물딱 조작해 주는 거죠. 자, 어떻게 조작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인간은 행동을 학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조작하는 거에 따라서 인간은 학습한다. 그 원리가 바로 조작적 조건화입니다. 자, 여기 쥐가 있어요. 쥐를 며칠 굶깁니다. 그럼 쥐가 막 미친 듯이 이 박스를 돌아다녀요. 배고파서. 그러다가 쥐가 배고파요. 배고픈 상황이 되었어요. A라고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자, 쥐가 어떻게 하냐면 막 돌아다니다가 자기도 모르게 지렛대를 뜩 하고 눌렀습니다. 지렛대를 누르는 뭘 했다? 행동을 했습니다. 자, 지렛대를 뜩 누르니까 뭐가 나왔냐면요. 먹이가 톡 떨어진 거예요. 오호, 먹이가 나온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쥐가 이제 우연이겠지 하고 이제 몇 번 그걸 반복을 해요. 그래서 아하 알게 됐습니다. 아, 요거 누르면 먹이 나오는구나. 그럼 나중에 쥐는 자 보세요. 배고픈 상황이 되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지렛대를 누르는 행동을 하죠. 그럼 뭐가 나옵니까? 먹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렛대를 누르는 요 행동을 쥐는 하게 될 거고 학습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이 스키너의 조작적인 조건화 원리는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만약에 지렛대를 배고픈 상황에서 돌아다니던 쥐가 지렛대를 눌렀습니다. 지렛대를 누르니까 이번엔 먹이가 아니라 전기 충격이 왔어요. 깜짝 놀랐죠? 그러면 나중에 이 쥐는 배고픈 상황이 되었을 때 지렛대를 누를까요? 안 누를까요? 왜? 안 누르겠죠. 왜 그럴까요? C라는 이 결과가 나에게 나쁘기 때문에 지렛대 누르는 행동하지 않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행동을 학습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에 의해서 학습하는 거예요? 결과에 의해서 학습하는 거예요. 결과가 오케이 좋으면 그 행동 계속할 거고 아니야 결과가 나쁘면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행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뭘 조작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결과를 조작을 하여서 행동을 학습하게 하는 원리, 그게 바로 조작적 조건화입니다. 자, 설명 다 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가서 다시 한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회 문제와 인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의 힘을 적절하게 조작해라. 즉, 환경의 힘이라고 하는 거는 행동 이후에 결과를 좋게 혹은 나쁘게 함으로써 행동을 학습하게 하는 원리, 그래서 조작적 조건화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조작적 조건화를 효과의 법칙이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효과의 법칙은 결과에 의한 행동학습 원리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배고픈 상황이 되었을 때 쥐가 막 돌아다니다가 지렛대를 눌렀어요. 자, 결과적으로 먹이가 나왔어요. 이런 좋은 효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배고플 때마다 쥐는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지렛대를 누르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나니까. 효과에 의해서 인간은 이 행동을 학습을 합니다. 혹은 결과에 의해서 이 행동을 학습합니다. 이게 바로 조작적 조건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쵸? 이 행동을 하게 되는 원인은 바로 이거예요. 효과 혹은 결과입니다. 자, 이해가 가시죠? 이게 바로 효과의 법칙 또는 결과에 의한 행동학습 원리다. 좀 전에 제가 계속 설명드린 이야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행동들은 결과에 의해서 강화된다. 그래서 이 결과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바로 강화를 준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화되며 결과 그 자체는 행동을 어, 발생시키는 강화물이 되는 거예요. 즉 먹이 자체가 행동을 유발시키는 강화물이 된다.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찾으려는 행동, 음식 나왔어? 그럼 나중에 배고플 때마다 음식 찾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 강화물인 음식이 나왔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결과에 의한 행동학습 원리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른 말로 우리가 효과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강화라고 하는 거는 자, 여러분들 강화하고 뒤에 처벌이라는 게 나와요. 강화와 처벌은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이 조금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강화는 이거예요. 긍정적인 행동을 계속하게 하기 위한 결과인 거예요. 이 행동 정말 이제 좋아. 그럼 이 행동을 계속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린 뭘 줘야 된다? 강화를 줘야 된다. 근데 이 행동 아니야, 나빠. 나쁜 행동이야. 이 행동 그만했으면 좋겠어. 그랬을 때 우리가 부적응적인 행동을 줄이도록 할 때 주는 게 뭐더라? 그때 나타나게 하는 그 결과를 뭐라고 하냐? 처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을 계속하게 할 수도 있고 계속 낮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계속 긍정적인 행동을 계속하게 할 때 우리가 쓰는 이 결과를 우리가 강화라고 합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봅시다. 강화는, 자, 여기서 이 강화는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가 있어요. 그래서, 정적 강화는 좋은 거야? 부적 강화 나쁜 거야?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적 강화는, 뭔가 정적이라는 거는 여기서 플러스 해준다는 거. 부적 강화는 여기서 빼준다는 걸 부적 강화라고 합니다. 자, 강화 자체는 좋은 행동을 계속 학습하게끔 하고 싶어요. 좋은 행동을 계속 유지하게끔 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해주는 게 강화예요. 그랬을 때 정적 강화는 이 행동을 계속 유지시키게끔 하고 싶어요. 그 행동을 계속 좋게끔 유지시키게 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사탕을 준다거나 돈을 준다거나 칭찬과 같은 이러한 결과를 줘요. 이런 강화를 줘요. 그럼 그 행동, 그거 받으려고 우리 계속 좋은 행동 하죠? 그랬을 때 어떤 행동을 유지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를 주는 것, 이게 바로 정적 강화예요. 그러면 정적 강화는 아시겠죠, 여러분? 그럼 부적 강화는 뭘까요? 어떤 행동을, 좋은 행동을 계속 유지하게끔 하고 싶어요. 유지하게끔 하고 싶은데 이거 애들이 싫어하는 거 또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를 빼줌으로써 마이너스 빼줌으로써 좋은 행동을 유지시키고자 할 때 쓰는 그 강화를 우리가 부적 강화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 네가 숙제를 잘해오면 선생님이 사탕 줄게. 그럼 무슨 강화? 숙제 잘하는 행동 유지시키기 위한 정적 강화예요, 사탕은. 자, 그러면 애들이 무지하게 싫어하는 게 뭐죠? 청소죠. 나머지 청소, 뭐 화장실 청소 시키고 그랬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는. 자, 그러면 선생님이 그래요. 자, 네가 숙제를 잘 해오면 너가 싫어하는 화장실 청소 마이너스 빼줄게. 그럼 애들이 이제 화장실 청소 안 하려고 이제 막 숙제 열심히 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애들이 싫어하는 걸 빼줌으로써 좋은 행동을 유지하게끔 계속하게끔 만들어주는 요 강화를 우리가 부적 강화라고 해요. 자, 이해가 가시나요? 강화는 어떤 행동을 유지하고 계속 하게끔 할 때 쓰는 게 강화예요. 그랬을 때 뭘 더해줘서 계속하게끔, 아니 뭘 빼줘서 계속하게끔 하는 거죠. 더해주는 건 좋아하는 걸 주는 거고 빼주는 건 싫어하는 걸 빼줌으로써 계속하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럼 반면에 처벌은 그거예요. 우리가 왜 처벌합니까? 너가 그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감소시키는 거를 우리가 감소시킬 때 주는 결과를 처벌이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그거죠. 떠들면, 자, 떠들면 선생님한테 꼴밤안 돼. 이런 거예요. 그렇죠? 떠들어, 너 저기서 벌 쓰고 있어. 뭐 이런 게 다 처벌이잖아요. 그렇죠? 자, 처벌은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감소시킬 때 쓰는 게 처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찬가지로 처벌도 정적 처벌과 부적 처벌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의 정적, 부적이 좋은 거 나쁜 거의 의미가 아니라고 이미 여러분들 아셨죠? 그렇다면 정적은 뭔가 더해주는 거, 부적은 뭔가 빼주는 거야. 더해줌으로써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하는 하게끔 하는 거고, 빼줌으로써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그렇다면 처벌을 할 때 더해줌으로써 이거 아이들이 못하게 하는 그러한 정적인 처벌은 뭐가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꼴밤, 뭐 아니면은 뭐 엉덩이 찰싹, 요즘에 찰싹 때리면 안 되죠. 아니면은 요즘에 때리면 안 되니까 불쾌한 자극을 뭔가 주는 거예요. 애가 막 듣기 싫어하는 막 그런 막 야단 맞는 그런 듣기 싫어하는 말을 막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애들이 이제 그거 싫어가지고 안 떠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정적 처벌이에요. 뭔가 줌으로써 못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빼줌으로써 못하게 하는 건 부적 처벌이에요. 뭘 빼줄까요? 어, 애들이 좋아하는 걸 빼주는 거죠. 사탕 뺏어요. 줬던 거 뺏어요. 또 떠들면 선생님이 준 거 뺏을 거야. 내지는 그러면서 못 떠들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너 떠들면 너가 좋아하는 놀이 시간 너 못 참여하게 할 거야. 참여하지 못하게 할 거야. 뭐 이런 거예요. 친구들이랑 노는 기회 못하게 할 거야. 너 떠들었으니까 뭐 체육 시간에 밖에서 나가는 거 너는 안 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애들에게 좋은 거를 이렇게 뺏어줌으로써 나쁜 행동을 감소시키는 그런 전략이 바로 부적 처벌입니다. 자, 처벌은 여러분들 애들한테 줬다 뺏는 거 나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애들한테 막 모욕적인 얘기를 하는 거 굉장히 나쁜 거잖아요. 이게 오히려 처벌은 부작용이 더 많아요. 오히려 더 싫어해요. 그 아이들이 더 반발심이 나와서 공격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너무 이제 선생님이 막 야단을 치고 맨날 그러니까 선생님을 미워하기도 하지만 거기서 어떻게 표현을 못하니까 위축되고 회피하는 이제 그런 부적응적인 그런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공포감도 생기고, 그렇죠. 만약에 혼자 남겨졌단 말이에요. 체육 시간에 못 나가고 교실에 혼자 남겨졌어요. 거기서 느끼는 공포감, 당황스러운 정서적 반응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벌은 새로운 행동을 학습하게 하는 전략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지만 이제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우리가 못하게 할 때는 쓸 수 있지만 좋은 행동을 하게 하는 전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쓰는 건 좋지 않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이 혼자 교실에 두고 선생님이 나가버렸어요. 그런 벌을 줬어요. 그게 부적 처벌이라고 얘기했죠. 그 아이 혼자 그렇게 두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처벌을 할 때는 그런 거잖아요. 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생각하는 이제 앉혀놨어요. 생각하는 이제 너무 이제 친구들하고 너무 이제 갈등이 심하니까 잠깐 저기 앉아 있어 하고 떨어뜨려 놨어요. 계속 걔를 거기서 떨어뜨려 놔요. 아니에요. 잠깐씩 아이를 지켜본다거나 아니면 이제 일정 시간, 뭐 5분 이상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다시 놀이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거나 이렇게 뭔가 처벌을 주는 사람이 그 아이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눈여겨 여러분들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강화에는 우리가 연속적인 강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까 얘기했어요. 우리가 처벌이라는 것과 강화라는 게 이제 행동을 하게 하느냐 안 하게 하느냐 이제 그러한 결과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처벌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행동을 학습하게 하는 원리는 아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행동을 학습하게 하는 주된 원리는 강화예요, 강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물질적인 강화를 주느냐, 아니면 애정이나 사랑이나 뭐와 같은 그런 어떤 학습된 그런 2차적인 강화물을 주느냐, 이제 이런 것들도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행동을 학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식으로 강화를 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해요. 어, 즉, 뭐 다시 말하면 어떤 식으로 보상을 줄 거냐, 행동을 할 때마다 보상을 줄 거냐, 아니면 뜨문뜨문 보상을 줄 거냐, 어떤 게 행동을 학습하게 하고 또 그 행동을 유지시키는 데 효과적이느냐, 이런 것과 관련된 게 강화 계획입니다. 자, 여러분들 강화 계획에는 강화를 계획한다라고 하는 거. 어떤 식으로 줄 건지를 우리가 짜는 거잖아요. 스케줄을. 그렇죠? 자, 그랬을 때 매번 줄까? 이게 연속적 강화겠죠. 반응이 있을 때마다 계속 강화를 주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효과가 있겠죠. 근데 이제 간헐적 강화는 뜨문뜨문 주는 거예요. 그렇죠? 몇 번 할 때마다 혹은 뭐 몇 시간마다 한 번 이런 식으로
간격이나 비율에 따라서 강화를 주는 거예요. 어떤 게 더 효과가 있을까요? 자, 처음에 행동을 학습할 때는 연속적 강화를 해줘요. 그러다가 학습을 이미 좀 했어요. 그런데 그게 학습이 되고 난 다음에 지속적인 유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지속적인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는 뭐 해줘야 돼요? 간헐적 강화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간헐적 강화에는 방법이 꽤 많습니다. 이 네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이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하게 해에서 간헐적 강화. 간헐적 강화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간격에 따라서도 나누고 비율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죠? 간격, 간격. 비율, 비율 나누죠. 자, 얘네 이렇게, 얘네 이렇게. 얘네는 간격에 따라서 간헐적 강화가 분류된 거고, 얘는 비율에 따라서 간헐적 강화가 분류된 거예요. 자, 그러면 간격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에요. 시간을 나누어서 강화를 주는 거. 이게 간격이고요. 비율은 행동 횟수예요. 횟수에 따라서 강화를 주는 방법이 바로 비율적 그 강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이 강화에도 고정으로 할 거냐 아니면 계속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가변적으로 할 거냐. 그래서 고정 간격 강화, 가변 간격 강화, 고정 비율 강화, 가변 비율 강화. 오, 용어가 너무 많고 너무 헷갈리죠, 여러분. 자, 굉장히 간단해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자, 봅시다. 간격 강화는 그거예요. 두 번 할 때마다 줄 거야, 이거야. 두 번 할 때마다 강화 줄 거야. 두 번 할 때마가 아니죠. 간격, 시간이죠. 미안합니다. 자, 2분마다 한 번씩 강화 줄 거야. 그거죠. 2분마다 한 번씩. 그렇죠?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강화 줄 거야. 이게 뭐예요? 월급날이네요. 그거예요. 자, 이게 바로 간격을 고정시켜서, 즉 시간을 고정시켜서 강화를 하는 거예요. 자, 가변 강화는 전체 10분 동안 나는 5번의 강화를 줄 건데 그 시간 간격은 내 맘대로. 1분 있다 줄 수도 있고 3분 있다 줄 수도 있고 또 다시 1분 있다 줄 수도 있고 4분 있다 줄 수도 있고 어쨌거나 10분 동안에 5번만 주면 되잖아요. 그 시간 간격은 내 맘이에요. 가변 간격이에요. 자, 그럼 간격 이 강화에서도 여러분 어떤 게 더 행동을 계속 유지시키는 데 좋을까요? 그렇죠. 고정보다는 간격이겠죠. 고정 간격은 그 앞에 날만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변은 언제 줄지 모르니까 계속 잘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거. 비율은 마찬가지로. 비율은 행동이잖아요. 횟수잖아요. 자, 비율은 보세요. 10번의 행동입니다. 자, 10번의 행동 동안 나는 2번 할 때마다 강화를 줄 거예요. 이거는 비율 고정 비율이에요. 2번 할 때마다. 자, 가변 비율은 뭐예요? 내 맘대로. 자, 10번의 행동을 당신이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10번의 행동 중에 나는 아무 때나 아무 몇 번째 행동이건 간에 내 맘대로 막 나는 강화를 줄 거예요.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강화 줘야지. 그리고 두 번째 안 해. 그래서 갑자기 막 세 번째 강화 줘. 그다음 막 한참 참어.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또 뭐 세 번째 있을 때 또 다시 주고, 뭐 갑자기 뭐 한 번 있다가 주고, 이런 식으로 막 내가 주는 사람 마음대로 막 비율을 막 정하는 거죠. 이게 가변 비율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비율 강화도 고정보다는 가변이 좀 더 행동을 유지시키는데 훨씬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스키너의 이론에서 또 하나 중요한 개념 하나만 설명할게요. 스키너의 이론에서 그런 게 나와요. 행동 조성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행동을 학습하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이것도. 그랬을 때 뭐 behavioral shaping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행동 조성 혹은 점진적으로 행동을 학습하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특히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복잡한 행동을 학습할 때 여러분 복잡하는 거를 우리가 할 때 처음부터 자 보세요. 자,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를 다 알려주고 따라해 뭐 이러면 못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행동을 하나씩 쪼개요. 하나씩 쪼개서 한 부분의 행동을 할 때마다 강화를 주고 잘했으면 또 그 다음에 한 부분에 할 때마다 또 강화를 주고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나씩 기대되는 행동이 저 끝에 있는 A라고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근데 A라고 하는 행동에 다다를 때마다 계속 강화를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원하는 저 A에 이르는 행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방법이 점진적인 행동학습 또는 행동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가장 쉬운 예가 배변 훈련 시킬 때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애들이 배변 훈련할 때 처음부터 처음에 내가 변이가 느껴지면 바지를 내리고 변기에 앉는다. 그 다음에 응가를 하고 물을 내리고 뭐 그 다음에 뒤처리를 하고 바지를 올리고 손을 씻는다. 이게 배변 훈련이잖아요. 근데 애들이 이 행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요? 못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배변 훈련을 할 때 아이들이 배변 행동을 잘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 연습을 시키냐면 자, 응가가 마려울 땐 바지를 먼저 내린다. 연습시키고 그 다음에 잘했어.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변기에 앉는다. 잘했어. 그 다음에 응가를 해요. 잘했어. 그 다음에 또 뭐 합니까? 이제 뭐 물을 내려요. 잘했어. 그 다음에 뭐 바지를 올려요. 잘했어. 그 다음에 손을 씻어요. 잘했어. 행동 하나 쪼개서 할 때마다 부분 행동을 할 때, 뭐 안수할 때마다 강화를 주고 궁극적으로 하나의 행동이 완성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법. 이게 행동 조성 방법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행동을 우리가 이제 구체적 세분화된 행동의 단계로 구분하여서 하나씩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행동학습 원리예요. 자, 숨가쁘게 파블로프의 이론과 스키너의 이론에 대해서 살펴봤죠? 우리가 이 스키너 이론은 우리 진짜 많이 써요. 특히나 이제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뭐 사회복지 기관이라든지 시설 뭐 이런 데서 진짜 많이 쓰죠. 특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그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정말 많이 쓰잖아요. 그다음에 이 스키너의 이 행동학습 원리는 단기간에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문제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치료 기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단기 개입의 효과도 드러나는 방법이기 때문에 진짜 많이 쓰고 있죠. 뭐 아동 시설 아니면 뭐 장애인 시설 뭐 이런 교정 시설 뭐 이런 데서 뭐 너무나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고 사회복지 실천 영역에 있어서의 그런 가치, 실용적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마찬가지로 그거죠. 관찰 가능한 행동에 너무 초점을 맞추니까 인간이 환경에 의해서 완전히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되게 기계적인 존재, 수동적인 존재로 본 게 이 스키너의 가장 큰 비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떻게 인간은 어떤 한 측면만 보고 인간을 이해합니까? 눈에 보이는 행동만이 인간은 다가 아니에요. 뒤 이후에 나오는 인본주의 학자의 그런 불만은 그거죠. 어떻게 하나의 측면만 보고 인간을 온전히 이해합니까? 인간의 내면도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완전히 간과했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인간을 글쎄 실험을 했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게 어떤 윤리적인 측면. 근데 어떻게 동물 실험을 또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는가? 뭐 이런 문제가 또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러저러한 평가들을 많이 받고 있긴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실험적인 그런 과학적인 특정 가능한 뭐 이런 것들로 인간의 행동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은 이런 강화, 뭐 강하게 행동 조성 이거는 이게 실제로 굉장히 많이 쓰는 실생활에서도 아이들 가르친다거나 뭐 학교를 하거나 교육 현장에 나거나 이런 데서도 너무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치료의 기법이 굉장히 효과도 있고 실은 그다음에 단기적으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